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이제 제 소개부터 하면요. 이제 기본 강의나 이제 뭐 핵심 요약 그리고 객관식 문제를 저한테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모의고사를 저한테 안 들으신 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재유 세무사라고 하고요. 이제 세무사로 일한 지는 이제 한 9년 정도 됐네요. 세무사로 일한 지는 9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은 이제 전화를 저한테 주시는데 전화번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다가 카톡 보내주시거나 전화 주시면은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회계학에 대한 그 내용이어도 좋긴 하지만은 꼭 회계학이 아니어도 저도 수험 생활을 굉장히 길게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험 생활에서 오는 뭐 스트레스 같은 거에 대해서도 상담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커리큘럼이 여기는 지금 문제풀이반이잖아요. 저희가 여기 실전 문제풀이반인데 아무래도 이제 실전 문제풀이는 문제풀이가 위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 반에서 그 저희가 뭔가 그 개념을 설명하기는 솔직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혹시 하다가 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개념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제가 학원 측에 연락해가지고 제 거 기본 강의를 한번 열어드리던지 그런 식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도록 해볼게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문제풀이반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좀 그렇게 뭐가 있냐면은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은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올 거고 쉽게 나오면 점수가 높아질 거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이건 지금 모의고사란 말이에요. 모의고사. 얘는 그냥 모의고사일 뿐인데 너무 이 모의고사 성적에 막 일희일비 하시면 안 돼요. 모의고사는 그냥 모의고사일 뿐이에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단적인 예로 그 저랑 굉장히 친한 형이 있는데 그 친한 형이 회계사 형이 시험 한 달 전에 회계학 모의고사를 봤는데 회계사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 형이 상법을 25점을 맞았어요. 25점.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80점 정도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때 한 달 전에 25점 맞았다고 포기했으면은 시험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모의고사는. 모의고사 점수에 절대 연연하시면 안 돼요.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그렇다면은 실전 문제풀이반을 도대체 왜 듣냐라고 하시면은 이제 실전 문제풀이반에서 여러분들이 챙겨가셔야 될 건 뭐냐? 첫 번째로는 이제 최종 정리하는 목적으로 이제 이 수업을 들으시는 거예요. 이제 문제를 저희가 전범위에 대해서 이제 풀 거기 때문에 전범위를 빠르게 이대독하면서 최종적으로 정리해보자. 그런 목적이 이제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실전 모의고사 안에서 시간을 재고 푸는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시간 이렇게 실제 시험장 9시부터 우리 50분 동안 풀잖아요. 그 50분 동안 푸는 거를 직접 해봐야지. 이거 안 해보고 시험장 들어가면은 답안지 못 내는 경우도 있어요. 꼭 한 반에 한 분씩 답안지를 못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방심하지 말고 시간 재고 푸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요 수업 요거 시험 문제 모의고사 꼭 보도록 해볼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요거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실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풀 거냐 그거를 확립을 하고 가셔야 되세요. 뭐냐 문제 푸는 순서, 내가 문제를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 건지 푸는 순서를 확립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버릴 거 내가 모의고사 5번 봤는데 요 파트는 내가 죽어도 못 풀겠다. 그런 파트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파트는 풀지 마세요. 뭐하러 풀어요. 지금 와서는 그거를 이제 다시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런 거 풀지 마세요. 요런 거를 이제 확립하기 위해서 실전 모의고사만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는 60점 맞으면 돼요. 100점 맞는 게 아니에요. 100점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갖고 풀면은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부담감을 버리시고 요거 버릴 게 있으면은 확실하게 버리고 가셔야 되세요. 버릴 파트가 있으면은 아예 풀지 마세요. 그냥 이제 지금 안 되는 것들은 그렇게 해서 60점을 맞자. 그래서 이제 이 60점을 맞기 위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걸 말씀드려볼게요. 추천드리는 거.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식은 첫 번째로는 이제 원가 관리 회계를 아직 버리신 분도 있겠지만 아직 안 버리신 분이라면은 항상 이 원가 관리 회계를 1번으로 풀으셔야 되세요. 원가 관리 회계. 왜냐면은 원가 관리 회계는 지금까지 시험 스타일을 봤을 때 한 번도 폭탄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언제나 평이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가 관리 회계가 10문제가 나오면은 우리가 7문제 정도는 무난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70% 확률이란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중급 회계는 30문제 풀면요 15문제 맞추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얘는 70%고 얘는 50%니까 얘가 효율성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원가 관리 회계를 풀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산 문제 푸는 계산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말 문제 푸는 거예요. 요 순서로. 푸는 순서를 확립하자고 했잖아요. 저는 제가 수험 생활할 때 항상 요 순서로 풀었어요. 왜냐? 우리가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 5분 남았다고 해볼게요. 5분 남으면요, 이제 막 초조해가지고 계산 문제는 손도 못 대요. 하지만 말 문제는요, 5분 남았을 때 5문제 풀 수 있어요. 막 그냥 내가 읽어보고 그냥 많이 봤던 거 찍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문제는 빨리 풀 수 있으니까 말 문제를 마지막에 풀고 또 마지막에 푸는 이유가 사실 말 문제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감정평가사 수험생분들은 말 문제를 좀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말 문제가 훨씬 어려워요. 얘 좀 꼬아서 되잖아요? 절대 못 맞춰요. 왜? 회계학의 말들은요, 우리가 평소에 접해보지 못했던 용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못 봤던 단어가 나오면요, 못 풀어요. 처음 보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만 꼬우면 얘가 더 어렵기 때문에 항상 말 문제는 저는 그냥 그렇게 막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극단적인 예로 우리 20년도에 감정평가사 20년도 시험이 폭탄 떨어진 거 아시죠? 폭탄 떨어졌을 때 말 문제 2개밖에 안 나왔어요. 별로 안 중요해요, 말 문제. 그러니까 마지막에 푸셔라. 요 순서로 푸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 저는 항상 이 순서로 풀었었어요. 강의도 항상 이 순서로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전 모의고사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자. 점수에 너무 연연하시면 안 돼요. 막 우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막 최종 우리가 전체 이제 여기 이렇게 진도별 말고 최종 한 달 전에 이렇게 학원별로 이렇게 전체적인 전 과목에 대해 시험 보잖아요. 그럼 막 우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실제 시험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수업에 연습하는 목적으로 항상 오셔서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저는 항상 원가 관리 회계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러니까 3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31번은요, 우리가 원가의 흐름 문제죠. 원가의 흐름. 원가의 흐름은요, 21년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나올 거예요. 기본적인 원가의 흐름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기본적인 원가의 흐름은 우리가 제품을 만들려고 하면은 일단은 재료를 투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재료를 투입하겠죠? 원재료를 투입해서 이제 제품 만들 건데, 얘가 투입한다고 바로 제품 되겠어요? 안 되죠? 중간에 만들고 있는 과정이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제공품이라고 부르죠, 제공품. 원재료가 투입돼서 제공품으로 있다가 제품으로 완성이 되는데, 문제 푸는 방식은 요 순서에다가 요 순서, 제가 참고로 글씨를 굉장히 못 쓰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크게 써요, 되게. 알아보실 수도 있겠죠? 죄송해요. 원재료, 각각 티계정 그리는 거예요, 여기다. 티계정. 티계정 그려서 원재료의 기초에 있는 게 있겠죠, 재고에. 그 다음에 원재료를 살 거예요. 그럼 투입 가능한 원재료가 되겠죠? 이 중에 투입된 원재료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말에 남아있는 원재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공품도요, 기초에 만들다만 제공품이 있겠죠. 이 상태에서 이 원재료가 이제 제공품 단계에서 이제 물건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원재료가 여기 투입될 거예요. 그렇죠? 원재료비, 재료비. 그다음에 제공품 만들려면은, 제품 만들려면은 원재료만 투입돼서는 안 되겠죠? 노동력이 투입되겠죠? 노동력, 재료, 노무비. 그 다음에
뭐 임차료, 우리가 기계장치를 쓰면은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같은 게 발생할 거예요. 그런 거를 제조간접비라고 하죠. 제조간접비. 이러한 요소들이 투입이 돼서 제공품에서 이제 물건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완성된 게 있을 거고 기말에 남아있는 게 있겠죠. 완성된 건 제품 되겠죠. 제품. 이렇게 제품으로 넘어가겠죠. 제품에도 기초가 있고 기말이 있고 요 부분은요 완성된 게 기말로 남아있고 요 부분은 완성된 게 팔린 부분 되겠죠. 팔린 부분. 팔린 부분은요 매출 원가가 되겠죠. 매출 원가. 요게 매출 원가가 되고 요 완성된 거는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단기의 제품으로 제조된 거니까 얘를 우리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부르죠. 그리고 여기는요 총 투입된 거니까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부르죠. 총 제조 원가. 요거를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얘는 제품 제조 원가, 얘는 총 제조 원가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주어진 숫자를 끼워 넣기만 하면 문제가 풀리는 구조예요. 원가의 흐름에 대한 문제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끼워 보면은 31번 읽어볼게요. 간평의 공장에서 4월에 발생한 원가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4월 초 뭐 재료비, 제공품, 제품에 대한 기초와 기말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입한 금액은 4,500원, 미지급 임금은 2,000원, 4월 말에 미지급 임금은 4,000원이래요. 4월에 지급한 임금은 6,000원이고요. 이 중에서 공장에서 발생한 임금의 50%가 생산진조급원 금액이래요. 그리고 제조간접원가 중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1,500원이다. 요거는 다시 그려볼게요. 좁으니까. 여기서 4월 초에 재료는 1,000개, 1,000원, 매입한 게 4,500원, 기말에 2,000원 있으니까 투입된 거는 3,500원이겠죠. 요게 제공품에서 직접 재료비로 3,500원 투입될 거예요. 그리고 제공품은 기초에 5,000원, 자, 기말에 3,000원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직접 노무비랑 제조간접비가 얼마인지 구해야 되겠죠. 노무비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은 4월 1일 날 미지급한 임금 2,000원이 있으면은 단기에 2,000원이 지급됐겠죠. 기초에 미지급 임금이 2,000원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얘가 기초에 있던 거는요 단기에 지급이 됐겠죠. 4월에. 그러니까 4월 1일 날에 부채로 달려 있던 미지급 임금이 2,000원이 없어지면서 현금이 2,000원 나왔겠죠. 그 다음에 4월 말에 미지급 임금은 4,000원이래요. 그러면요 미지급 임금이 4,000원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만큼 노무비가 4,000원 발생했겠죠.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한데 4월에 지급한 임금이 6,000원이래요. 그러면은 총 현금 6,000원 지급했다는 얘기가 돼요. 현금 6,000원. 그렇죠? 총 현금을 6,000원 지급했다는 얘기가 되니까 내가 미지급 임금에 대한 현금 지급액 2,000원과 추가적으로 단기에 발생한 노무비에 대한 현금을 4,000원 지급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에 노무비가 4,000원 발생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발생한 노무비는 8,000원인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를 한번 일부러 더 꼬은 게 뭐냐면은 이 중에서 50%만 생산진 조급원 급여래요. 50%만 생산진 조급원 급여다. 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여기 잠깐만 일로 와볼게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요거 직접이 들어간다는 얘기는요. 추적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추적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추적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 얘가 생산직 급여면은 이 생산직 사람들이 일정한 제품에 대해서 생산 노동력을 투입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품에 대해서 생산직 노동력이 투입되는 거를 우리가 추적이 가능하다. 그러면 추적이 불가능한 건 뭐냐? 공장장이라고 하면 공장장. 이 공장장은
제품 공장 전체에 대해서 얘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장장에 대한 급여는요 제품 A에도 연관되어 있고 제품 B, C 여러 가지 제품에 다 연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얘는 총괄하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제품별로 이 사람에 대한 급여는 추적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추적이 안 되는 거는 전부 다 제조 간접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생산직에 대한 급여는요 제품별로 추적 가능하죠. 그러니까 얘는 직접 농비가 되는 거고요. 생산직 외의 급여는요 생산직 외의 공장장 등에 대한 급여는요 추적이 불가능하니까 얘는 제조 간접비가 된다. 이거의 차이는 제품별로 추적이 가능한지 추적이 불가능한지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50%만 추적이 가능한 거니까 직접 재료비는요 4,000원 되겠죠. 아니 직접 노무비는 4,000원 되죠. 4,000원. 그 다음에 나머지 4,000원은 제조 간접비로 들어가는 거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제조 간접원 가지고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1,500원이래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 1,500원 하면은 제조 간접비는 5,500원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되시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알 수가 있겠죠?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얘가 15,000원 나와요. 15,000원. 그럼 얘가 제품으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기초 제품이 3,000원, 기말 제품 4,000원이니까 매출원가는요 14,000원 나오겠죠. 정답은 5번이다. 일부러 좀 꼬아서 낸 문제예요. 뭘 꼬았냐? 생산직 급여는 추적이 가능하니까 얘만 직접 노무비고 나머지 급여는 추적이 불가능하니까 제조 간접비로 가야 된다. 요걸 한번 꼬은 거예요. 그거랑 현금 지급액 6,000원은요 미지급 노무비 2,000원과 단기에 발생한 노무비 4,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걸 한번 또 꼬은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원가의 흐름 문제가 나오면은 가장 어렵게 나올 수 있는 케이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32번 풀어볼게요. 간평은 정상 개별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고 직접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 간접원가를 예정 배부한대요. X2년도 제조 간접원가 예정 배부율은 직접 작업 시간당 60원이고요. X2년에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원가가 150만 원이래요. 제조 간접원가가 이 30만 원 과소 배부된 것으로 발생했고요. X9년이라고 했는데 X2년으로 바꿔주세요. 죄송해요. X2년도에 실제 주업 또는 예정 주업도의 80%였대요. X2년도에 제조 간접원가 예상 금액은 얼마가 될 거냐? 일단은 이거 정상 개별원가에 대한 문제죠. 정상 개별원가. 정상 개별원가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요거부터 설명을 해야 되나? 이제 제공품 단계에서 기초 단기 총 제조원가 여기서 총 제조원가 그 다음에 완성 기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여기서는 요거 왼쪽에 있는 게 얼만큼이 완성되고 얼만큼이 기말 재고로 뿌려지냐 요거를 이제 계산하는 건데요. 요거를 계산하는 방식에는 첫 번째로 크게 나눠보면은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이 있는 거예요. 개별 원가 계산은요 말 그대로 개별적으로 주문을 맞는 거죠. 개별적으로 주문 받아서 생산해서 제품 만드는 방식. 얘는요 만들고 있는 걸 갖다 파는 방식이 되겠죠. 만들고 있는 거를 갖다 파는 방식. 그러니까 대량 생산한 거를 갖다 파는 걸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해요. 그리고 개별원가 계산은 개별적으로 주문받은 거에 대해서 주변 받은 것 중에 완성된 거는 완성된 주문은 완성 제공품인 거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주문은 기말 제공품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목재 공장이라 목재 공장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목재를 가지고 의자를 만들어 주세요라는 주문이 있을 수 있고, 책상 만들어 주세요라는 주문이 있을 수도 있고, 테이블 만들어 주세요라는 주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의자에 대한 주문, 얘가 완성됐으면은 제품이 되겠죠. 책상에 대한 주문 완성되지 않았으면은 기말 제공품에 남아 있겠죠. 요게 개별원가 계산이 되는 거고요. 이제 개별원가 계산에서 이제 각각의 주문에 대해서 개별원가 계산은 작업 원가표라는 걸 만들어요. 각각의 주문에 대해서 매일매일 내가 재료비가 얼마가 들어갔고 노무비가 얼마가 들어갔고 요거를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작업 원가표 가지고 매일매일 체크를 해요. 왜? 이제 요거 제품별로 우리가 주문별로 추적 가능한 재료비랑 노무비는 추적이 가능하니까 얘네들은 매일매일 기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조간접비는요? 제조간접비는 추적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조간접비는 어떻게 하냐? 회사 전체에 발생한 제조간접비를요 각각의 기준해 가지고 의자와 책상과 테이블에 뿌려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개별원가 계산의 핵심은요, 이 제조간접원가를 각각의 주문별로 어떻게 뿌려주냐, 그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 그 중에서도 개별원가 계산 중에서도 정상 개별원가 계산이라는 게 뭐냐 한번 살펴보면은 어쨌든 우리가 개별원가 계산 제조간접비를 뿌리려면은 기말에 12월 31일 날에 실제로 제조간접비가 얼마가 발생했는지를 알아야 뿌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이제 회계팀에 오래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세무사를 따고 이제 특이하게 회사를 다녔었어요. 회계팀에 있을 때, 야 회장님이 12월 30일 되면은 계산해와 이렇게 하는데 아직 제조간접비가 집계가 안 됐습니다 이러면요 쌍욕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한 게 뭐냐면은 기초에 1월 1일 날에 미리 제조간접비에 대한 세팅을 해가지고 얘를 뿌려주자라고 하는 게 정상 개별원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제조간접비를 뿌려주는 거를 적시성 있게 해주기 위해서 개발한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를 1월 1일 날 시점으로 세팅을 해서 뿌려주는 게 정상 개별원가 계산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제조간접비를 뿌리려면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뿌려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일정한 기준을 정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조업도라고 불러요. 조업도. 뭐 직접 노무 시간이다라고 하면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뿌리고, 뭐 기계 시간이다라고 하면은 기계 시간을 가지고 제조간접비를 뿌리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제조간접비에서 요거 조업도 기준, 즉 제조간접비를 뿌리는 기준이 되는 거를 조업도라고 불러요. 이 조업도를 나누면은 배부율이라는 게 발생을 하고 요 배부율을 가지고 각각의 작업에 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개별원가는요 아직 제조간접비를 실제를 모르니까 얘는요 예상되는 제조간접비를 써주는 거예요. 예상되는 제조간접비. 그러니까 즉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예산이겠죠. 예상되는 거니까 예산 되겠죠. 예산 제조간접비에 여기다가는 조업도는요 예정 조업도를 쓰는 거예요. 예정 조업도. 만약에 내가 기계 시간을 가지고 제조간접비를 뿌리고 싶은데 그 기계 시간이 특이한 문제가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요 내가 예정한 조업도만큼 작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상 조업도라고도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정상원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정상. 이 말 때문에. 이렇게 하면요 예정 배부율이 계산되겠죠. 예정 배부율.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일 헷갈려 하시는 거는 요거까지 이해를 하세요. 요거까지 어렵지 않아요. 1월 1일 날에 정하는 거니까, 예상되는 걸로 정하는 거니까. 요거는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예정 배부율에 뭘 곱하냐면요 곱하는 거는요 기중에 내가 만약에 기계 시간을 조업도로 정했어 라고 하면 여기에 실제로 발생한
실제로 기계 시간이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실제 조업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정상원가 계산에서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예정 배부율에 실제 조업도를 곱해서 계산해야 돼요. 실제 조업도. 아니 예상인데 왜 실제 조업도를 곱하냐? 요거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왜냐면은 이 작업은 작업 원가표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작업 원가표는 우리가 매일매일 기록한단 말이에요. 작업 원가표는. 그럼 재료비, 노무비 이제 기록을 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정상원가 계산을 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계 시간을 조업도로 정했어라고 하면은 기계 시간은 몇 시간 썼는지는 우리가 매일매일 기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기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알고 있어요. 실제 조업도는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얘 작업 원가표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조업도를 예정 배부율에 곱해서 계산을 한다. 그러니까 실제 조업도를 사용한다. 요거를 잘 아셔야 되세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은 먼저 예정 배부율이 60시간이래요. 60원이래요. 60원이고요. 그 다음에 제조간접원가가 150원인데 과소 배부된 거래요. 과소. 30만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가 150만 원인데 얘가 지금 30만 원이 과소 배부됐으니까 우리가 예정 배부한 제조간접원가는요 120만 원 되겠죠. 그래서 얘가 우리가 30만 원 과소 배부한 게 되겠죠. 그렇죠? 반대로 만약에 30만 원 과대 배부했다고 하면은 예정 제조간접비가 180만 원 됐겠죠. 그런데 실제보다 30만 원 과소 배부해서 우리가 예정 제조간접비는 120만 원을 배부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거는요. 예산 그리고 예정 조업도 나눈 게 지금 60원이다. 요거 이게 1번 자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예정 제조간접비는 예정 배부된 제조간접비는 120만 원이다. 이게 2번 자료가 되겠죠. 그러면요 보시면은 우리가 3번 자료는 뭘 구할 수가 있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예산 이게 배부율이 60원인 게 나왔으니까 실제 조업도에다가 요거 60원을 곱하면요 예정 제조간접비인 120만 원 나와야겠죠. 120만 원. 예정 배부율에 항상 요 실제 조업도를 곱해야 된다. 요게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실제 조업도.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실제 조업도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실제 조업도가 2만 원 나와요. 2만 원. 그러면 이제 4번 자료는요. 문제에서 보시면은 실제 조업도는 예정 조업도의 80%라고 했으니까 예정 조업도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정 조업도는 25,000원 되겠죠. 25,000원에 80%가 2만 원이니까. 그럼 다 나왔죠? 여기다 끼워 넣으면 되겠죠? 예산 나누기 예정 조업도 25,000시간이 배부율이 60원이 나오니까 예산은요? 요거 두 개 곱하면은 150만 원 나오게 되겠죠. 예산은 150만 원이다. 요런 문제가 쉬워 보이는데 막상 들어가서 풀면은 잘 안 풀리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러한 흐름 우리가 실제 조업도를 곱해서 계산한다. 그러니까 실제 조업도가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이 문제가 풀리는 게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33번 주간평은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고 제조활동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재료원가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공정의 진행에 따라 균등하게 발생된대요. 그리고 평균법을 적용하면은 이때 기말 제공품 원가가 얼마냐? 이게 종합원가 계산의 전형적인 문제를 한번 내봤어요. 전형적인 문제예요.
이제 아까 여기 제공품 단계에서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 나누는 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죠. 개별 원가 계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종합 원가 계산인데 종합 원가 계산은요. 공정이 쭉 이어지는 거를 갖다 파는 거 되겠죠. 그렇죠? 공정이 쭉 이어질 거예요. 공정이 쭉 이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은 종합 원가 계산에서는 완성품 한살량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여기서 1,000원이 발생했어요. 1,000원이. 그리고 완성품이 300개. 완성품이 300개. 기말 제공품이 300개래요. 그러면은 종합원가 계산은 이 발생한 1,000원을 50% 500원 나누면은 이게 맞는 문제풀이 방식 같겠지만은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기말 제공품이라는 건요. 요 쭉 흘러가는 공정 안에서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걸쳐 있다는 얘기라고요. 그렇죠? 기말 제공품은 어딘가에 걸쳐 있다는 얘기예요.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어딘가에 걸쳐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지금 50% 시점에 걸쳐 있다고 해볼게요. 50% 시점에 그럼 50%만 완성됐겠죠? 그러면은 이 1,000원을 300개 나누는 게 아니라 300개 얘를요. 얘는 150개로 나누는 게 좀 더 적정한 처리가 되겠죠. 그렇죠? 공정에 걸쳐 있으니까 얘는 150개를 가지고 얘를 나눠주는 게 적절할 거예요. 그럼 요거를 뭐라고 하냐? 요 개념을 완성품 한살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합원가 계산의 키포인트는 이 완성품 한살량을 계산하는 게 키포인트니까요. 그렇죠? 여기에 완성품 한살량이다. 근데 이제 이 완성품 한살량을 계산할 때는 우리가 원가를 어떻게 나눠서 구분을 하냐면은 재료비랑 노무비랑 제조간접비를 합해서 우리가 가공비라고 부르죠. 그리고 재료비랑 가공비로 나누어 가지고 완성품 한살량을 각각 계산한다. 왜? 얘네들에 대한 특성 때문에 그래요. 특성 때문에. 어떠한 특성이 있냐면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특성이 있냐면은 재료비는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설명드리냐면은 제가 대웅제약을 다녔어요. 대웅제약 세무팀에서 일을 오래 했단 말이에요. 대웅제약은 우루산을 만들잖아요. 우루산은요. 닭이랑 돼지 쓸개로 만들어요. 닭이랑 돼지 쓸개로 만들어요. 이게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곰 쓸개로 만드는 줄 아는데 전혀 아니에요. 닭이랑 돼지 쓸개로 만들어요. 그럼 닭이랑 돼지 쓸개가 재료비가 되겠죠? 요 재료를 공정 초에 일단 투입을 해야 되겠죠. 공정 초에 투입을 하면은 이 재료를 가지고 여기 생산 라인에 계시는 생산직 분들이 얘를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발생하는 기계장치가 막 돌아가면서 감가상각비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직접 재료비는 공정 초에 투입되고 노무비랑 제조간접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물론 문제에서 꼬아서 낸다고 재료비도 공정 전반에 투입된다 이렇게 낼 수 있긴 하지만은 우리 시험에는 아직 그렇게까지 나온 적은 없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재료비는 공정 초에 투입되고 노무비랑 제조간접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된다. 꼭 우리가 완성품 한살량을 계산할 때는 그래서 재료비랑 가공비를 나눠가지고 완성품 한살량을 계산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괜히 지웠네. 그리고 종합원가 계산에서도 우리가 결국에 알고 싶은 거는 기초랑 단계에 투입된 단계 착수한 생산량이 요게 뭐가 얼만큼 완성되고 얼만큼 기말에 남아있는지 요거를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근데 이제 여기서 평균법이라고 하는 거는 기초에 있던 수량과 단기에 착수한 수량이 그냥 더해져 가지고 얘를 평균 내서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뿌려주는 게 평균법이에요. 그러니까 즉 기초와 단계의 구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선입선출법은요. 기초 단기 착수가 완성 기말로 나눠지는데
기초는 전부 완성되고 단기 착수만 일부 완성되고 일부 기말에 남아있다. 요게 선입선출법이에요. 기초에 있던 거 먼저 있던 게 먼저 완성된다. 그게 선입선출법이니까 기초에 있던 거는 무조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기초와 단기의 구분이 있는 게 선입선출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평균법 물어봐요. 평균법.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면은 우리 요거는 5단계법이라고 해가지고 문제 푸는 양식이 틀이 있어요. 그 틀에다가 끼워보면은 먼저 1단계로는 물량의 흐름을 구하는 거예요. 물량의 흐름. 물량의 흐름 보시면은 기초에 1500개, 단기에 착수한 거는 문제에서 주어져 있지는 않지만은 요게 완성된 거는 4200개고 기말에 남아있는 거는 1200개다. 근데 종합평가 계산은 기말에 있는 거는 완성된 거 아니기 때문에 공정에 걸쳐 있다고요. 그 걸쳐 있는 게 지금 40%에 걸쳐 있다. 이렇게 된 거죠. 물량의 흐름. 그러면 이제 2단계에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거예요. 완성품 환산량은 저 투입되는 특성 때문에 직접 재료비랑 가공 원가 이렇게 나눠서 계산한다 그랬죠. 근데 완성된 거는 기초에 투입돼서 100% 완성된 거기 때문에 굳이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할 필요가 없죠. 재료비는요 공정 초에 전부 투입되기 때문에 재료비는 공정의 완성도랑은 관계가 없을 거예요. 왜? 초반에 전부 투입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재료는 1200개가 전부 투입됐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가공비는요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되니까 40%만큼만 투입됐죠. 40%만큼만. 가공비는요 1200에 40% 곱한 금액인 얘가 480개 정도만 완성품 냈을 거라고요. 요게 완성품 환산량 개념인 거예요. 요게 이렇게 하면은 완성품 환산량이 합하면은 얘가 몇 개가 되냐면은 5400개, 얘는요 4680개가 돼요. 그 다음에 3단계는요 이제 3단계에서는요 이제 발생한 원가를 집계하는데 원가를 집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기초와 단기에 발생한 원가가 있어요. 기초에 발생한 원가는요 재료 원가가 123000, 얘가 63720, 단기에 발생한 건 390000, 657000. 근데 평균법이니까 우리가 평균법은 기초와 단기 착수에 구분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구분할 필요 없이 얘를 더해주는 거예요. 얘를 더해주면은 얘는 513000이고요. 얘는요 720720 나와요. 720720. 발생한 원가가 513000이고 720720인데 4단계에서 뭘 해주냐면은 이제 4단계에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얘가 얼마인지, 완성품 환산량 한 단위당 얼마인지, 원가가 얼마인지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단위당. 그러면요 이거는요 513000을 여기 5400개로 나눠주면은 한 단위당 얼마 나올까요? 얘가 한 단위당 95원 나와요. 얘는요 720720을 4680개로 나눠주면은 얘가 한 단위당 얼마가 나오냐면은 154원 나와요. 우리가 한 단위당 얼마인지 알았기 때문에 얘를요 이제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뿌려줄 수가 있겠죠. 얘를 이제 5단계에서 기말 제공품에 뿌려준다고 하면은 기말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은요 재료비는 1200개죠. 1200개가 지금 기말 제공품에 남아있는데 얘는 하나당 95원이고요. 가공비에 대해서는요 기말 제공품에 480개가 있는데 얘가 하나당 154원이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제 기말 제공품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은 얘가 얼마가 되냐면은 18792형 나와요. 18792형.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요 5단계법. 이게 막 강사님들마다 달라가지고 이걸 4단계법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막 있는데, 그러니까 어떠한 양식을 보든 간에요. 그러니까 강사님들마다 이게 양식도 다 달라요. 근데 그 양식이 전부 다 요 기본 틀에서 나온 거예요. 이 기본 틀에서 좀 변형하면서 바뀌는 거지. 결국에는 요 양식이 최종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알고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종합문과 계산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제가 이제 문제 풀이반이고 연습한 단계니까 요거를 막 1단계, 2단계, 막 3단계, 4단계 다 써서 있지만은 익숙해지면요. 요거 안 그려도 돼요. 안 그려도 머릿속에서 여러분들 다 떠오르기 때문에 완성품 한 요거 없어도 완성품 한 살량이 5,400개, 4,680개라는 게 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요것도 원가가 평균법이니까 구분할 필요 없네. 513, 720, 720 그냥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어요. 요거랑 요것만 문제 써놓고 얘 바로 구할 수 있고. 이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습하는 단계니까 이렇게 썼지, 연습을 많이 하시면요 요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안 해도 풀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 연습하셔야 되세요. 음. 34번. 아래에서 올바른 활동기준 원가 계산의 절차를 나타낸 것은. 요런 문제가 엄청 쉬워 보이는데 갑자기 해보면요 잘 안 돼요. 해보시면은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개별 원가 계산 배웠잖아요. 아까 개별 원가 계산. 근데 개별 원가 계산은 제조간접비를 하나의 기준으로 나누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요즘 시대에 있어서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제조간접비가 뿌려지는 양상은 옛날처럼 간단하게 뿌려지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복잡한 양상으로 뿌려지고 있다라고 해서 개발된 게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개별 원가 계산의 약간 심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화 버전이다. 개별 원가 계산의 심화 버전이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심화가 됐냐라고 보면은 이제 학자들이 이제 공장을 분석해 보니까 공장은 어떻게 원가가 뿌려지냐 했더니 일단은 자원이 발생을 해요. 자원이 발생을 해요. 자원이 발생하는 얘기는 예를 들면은 공장장의 급여가 뭐 얼마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 공장장이란 자원에 대한 비용이 발생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원이 발생하면은 이 자원이 바로 제품에 뿌려지는 게 아니라 이 자원은 일단 활동을 중심으로 묶인다는 거예요. 활동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공장장이니까 공장장은요 공장 전반에 관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관여하는 활동이 뭐 제품 조립 활동에도 관여를 하고 조립에도 관여를 하고 용접이라는 활동에도 관여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에 관여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공장장 급여가 활동별로 일단 뿌려지고 그럼 이제 이 활동이 작업이 있을 건데 뭐 A라는 작업, B라는 작업 있으면은 A라는 작업이 조립을 몇 시간 하고 용접을 몇 시간 할 거 아니냐. B라는 작업도 조립을 몇 시간 하고 용접을 몇 시간 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원가가 모여지는 게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에요. 되셨죠? 그러니까 즉 자원이 활동으로 모이고 활동에서 작업으로 뿌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개별 원가 계산은 요게 없이 이렇게 다이렉트 뿌렸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중간에 활동이 끼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뭐냐면은 자원이 활동으로 모이고 활동에서 작업으로 뿌려지기 때문에 가장 먼저 활동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요 단계에서 활동을 분석할 거예요. 회사의 모든 활동들을 분석을 해요. 모든 활동을 분석하면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너무 많으니까 그 활동들을 일정 기준을 묶어가지고 활동 중심점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 활동을 분석한 다음에 그 활동들을요 활동 중심점으로 묶어요. 여기서 이제 활동 중심점이 묶이겠죠? 그러면 이제 활동 중심점별로 자원에서 발생한 원가가 모일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작업을 뿌려야 되는데 작업을 뿌리려면요
아까 우리가 봤듯이 이제 배부율이라는 게 나와야 되겠죠. 배부율. 배부율을 만들려면은 개별 원가 계산은 아까 봤듯이 조업도라는 게 있어요. 조업도. 기준이 되는 얘를 뿌려주는 기준이 되는 게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은 그 뿌려주는 기준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조업도가 아니라 원가 동일이라고 불러요. 원가 동일. 그러니까 즉 활동을 작업별로 뿌려주는 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기준. 조업도. 원가 동일을 정해야 된다고요. 그럼 기준을 정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배부율을 알 수가 있겠죠. 배부율을 정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배부율대로 제조건조 원가를 배부를 해주면 되겠죠. 요 순서로 이제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 외울 게 아니라 이 요 스토리의 흐름을 알고 있으면은 34번 같은 거는 풀 수 있다는 얘기죠. 해보시면은 활동 분석하는 게 1번이니까 C가 1번이 되겠죠. 근데 활동 중심점 설정 A가 2번 되겠죠. 그 다음에 원가 동의 선택 B가 3번. 그 다음에 배부율 계산 2가 4번. 그리고 배부하는 게 마지막 D가 5번 되겠죠. 그 정답은 3번 되겠죠. 3번. 그 다음에 35번. 간평은 2개의 제조 부분과 2개의 보조 부분 가지고 있다. 각 부분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다른 것 같고요. 상호배분법으로 보조 부분의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하고 있대요. 제조 부분 P2에서 개별 제품에 배부해야 될 총 원가 총액은 얼마냐? 이제 이것도 뭐냐면은 개별 원가 계산에서 최종적으로는 활동 기준 원가 계산으로 발전을 했죠. 중간에 한번 발전한 게 뭐냐면은 중간에 한 단계가 뭐가 있었냐면은 부문별 원가 계산. 부분별 원가 계산이 한 단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별 원가 계산은 한 가지 기준으로만 전체에 대해서 뿌리는 건데 얘는 부분을 정해서 부분별로 기준을 정해서 뿌리자. 그러니까 부분별 원가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분별 원가 계산은 우리가 나눌 때 뭐가 있냐면은 제조 부분이 있을 거고 회사에는 보조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조는요, 이거 작업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애들이 제조 부분이 되겠죠. 작업에 있어서 직접적 관련되는 애들. 근데 보조 부분은요, 작업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아요. 그럼 얘는 뭐냐? 작업을 촉진시켜주는 애들. 그러니까 즉 식당, 밥 먹는 거 이런 건 제조랑 직접 관련은 없어도 제품의 생산과는 관련이 없어도 뭔가 도움을 주고 있죠. 아니면 전기를 공급해야 물건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한 거를 보조 부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조 부문. 그래서 보조 부문은 제품 생산에 직접적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보조 부분을 먼저 제조 부분으로 뿌려준 다음에 제조 부분에서 작업별로 제조 간접원가를 뿌려주게 되는 거예요. 보조 부분에서 제조 부분으로 뿌려준 다음에 제조 부분에서 작업별로 뿌려준다. 요게 부분별 원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요거 보조 부분을 제조 부분에 뿌려주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뿌려주는 방식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연습해볼 상호 배분법이다. 상호 배분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보조 부분이 이렇게 얘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보조 부분 상호 배분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완벽하게 고려해 주는 게 상호 배분법이에요. 용역 수수 관계를 고려하자. 무슨 뜻이냐? 식당에서 전기를 써야 밥을 할 거고 전기부서 있는 사람들도 식당에서 밥 먹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호 간에 용역 수수하는 걸 고려를 해서 그걸 가지고 완벽하게 얘네 둘을 제조 부분에 뿌려주자라는 게 상호 배분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배분법은 뭐냐면은 실제로 그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원가 이상의 금액을 뿌려준다라는 개념을 기억하시면 되세요. 발생한 원가 이상의 금액을 뿌려준다. 왜? 식당 부분에서 10만 원 발생했는데 그 10만 원만 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식당 부분이 전기를 사용했을 거잖아요. 그럼 전기 부분에서 식당 부분으로 배부된 금액까지 고려해서 뿌려줘야 되니까 10만 원보다 큰 금액이 뿌려질 거라고요. 상호배분법은 발생한 원가 이상의 금액이 뿌려진다라는 개념을 먼저 가지고 가신 다음에 문제 푸는 방식은요. 얘를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문제를 푼다. 발생한 원가 이상의 금액,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 요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려보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보조 부분은 S1, S2 얘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S1에서 내가 직접 사용한 거, 자가 사용한 게 30%, 30%, 아니 50%. 자가 사용한 게 50%. 그 다음에 S1이 제공한 거를 S2가 사용한 비율이 15%래요. 그 다음에 S1이 제공한 용역을 P1이 사용한 게 20%. 얘가 15%. 그 다음에 이제 S2가 제공한 거를 S1이 사용한 게 30%. 얘는 자가 사용한 게 없네요, S2는. 그 다음에 50%, 20% 이렇게 발생했는데 요 문제를 일부러 꼬아서 낸 건 뭐냐면은 요 부분. 그동안 저희 기출문제에는 자가 사용한 부분은 없는 걸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자가 사용한 게 있을 경우에 S1이 S1에 제공한 자가 사용 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결론적으로는요. 무시하고 풀면 돼요. 무시하고. 얘는 문제 푸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무시하고 푸는 거예요. 무시하고. 이게 중요해요. 이게. 무시하고 풀면은 비율을 나머지 가지고 비율을 다시 적으면 되겠죠. 50%가 빠지니까 나머지를 100% 만들려면은 얘는 30%, 얘는 40%, 얘는 30% 이렇게 고칠 수가 있겠죠. 얘를 무시하고 풀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이제 S1에서 배부할 금액은요. S1에서 발생한 원가가 10만 500원이에요. 10만 500원. 10만 500원인데 아까 설명드리기를 발생한 원가 이상의 금액이 배부된다고 했죠? 왜 발생한 원가 이상의 금액이 배부되냐? S2에서 S1으로 제공한 금액 비율까지 고려를 해서 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생한 원가 이상의 금액이 배분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S1에서 발생한 10만 500원 외에 S2에서 S1에 30% 제공했으니까 얘를 S2에서 배분받은 30%만큼을 더해가지고 배부해줘야 된다. 그 개념이 되는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S2는요. S2에서 발생한 거는 12만 원인데 얘가 S1에서 지금 30% 배부받았잖아요. 30%. 고쳤잖아요. 우리가 요걸 무시하고 30%를 바꿔줬죠. 그러니까 S2는 S1에서 배분받은 30%를 고려를 해서 배부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연립방정식으로 풀면은 S1과 S2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식을 세우는 것까지도 잘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항상 긴장되더라고요, 이거 할 때. 해보시면은 이게 일단은 홀수니까 딱 떨어지진 않네. 이거 해보면은 여기다가 왼쪽 오른쪽에 4배를 곱하면요. 4배를 곱해볼게요. 4배를 곱하면은 4S1은요. 10만 500원에 4 곱하면은 얘가 402,000 곱하기 더하기 1.2 S2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럼 S2가 똑같으려면은 여기다가는 1.2배 해주면 되겠지. 1.2배. 그러면은 1.2 S2는 120에 1.2배 하면은 144000 플러스
얘가 잠깐만 0.3에 1.2 하면 얼마야? 0.36 S1. 저희 시험에 공학용 계산기 들고 가도 되나요? 예. 아 그래요? 네. 간평은 들고 갈 수 있어요? 공학용 계산기를? 예. 어. 그거 안 써요? 시험장에서 그냥 아예 안 쓰던데 사람들. 아 그래요? 예. 그 쌀집 계산기 네. 쓰는 사람 못 봤어요. 야. 제가 작년에 시험을 봤거든요. 예. 다 공학용 아 그렇게 써도 돼요? 그러니까 리셋만 하면 돼요. 공인회계사랑 그냥 세무사 시험은 공학용 계산기 금지거든요. 아, 야, 근데 그 예외구나. 처음 알았네요. 아,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네요. 어쨌든. 요거를 이제 다시 정리해보면은, 얘를 정리해보면요. 1.2 S2는 402, 4 S1 빼기 402 000으로 정리할 수가 있고, 얘는 1.2 S2는 0.36 S1 더하기 144 0 정리할 수가 있겠죠. 요거를 두 개를 빼주면요. 요거 두 개를 빼주면은 0은 얘가 3.64 S1 빼기니까 546000 나와요. 546000. 이렇게 하면요. 험난했다. S1이 15만 원 나오고요. 그렇죠. S2가 16만 5천 원 나오죠.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P2에서 제품에 배부할 때 원가니까 P2에서 발생한 원가 60만 원에다가 우리가 S1이 15만 원인 걸 알았으니까 S1 15만 원에서 P2에 제공한 비율인 30% 곱하면 되겠죠. 0.3. 그 다음에 S2 16만 5천 원에서 S2에서 P2에 제공한 비율 20%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요. P2에서 제품에 배부할 원가는요. 67800 나와요. 67800. 정답 5번이다. 그 다음에 36번 읽어볼게요. 간평은 35만 원의 원재료를 투입하고 25만 원으로 가공해서 X 2000개와 Y 500개 생산했다. 제품 X와 제품 Y는 분리점에서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제품 X는 20만 원의 원가를 투입해서 추가 가공한 후에 500원에 판매하고 제품 Y는 10만 원을 투입해서 추가 가공한 후에 400원에 판매한대요. 균등 매출 총이익률법에 따라서 결합 제품을 결합 원가를 결합 제품에 배부한다면은 X에 배분되는 결합 원가가 얼마냐? 요거 일단 그려보면은 재료가 35만 원이 투입돼서요. 그 다음에 1차로 가공한 게 25만 원 가공했어요. 그 다음에 요게 갈라지죠. 갈라지면은 X가 지금 보시면은 X와 Y로 갈라지는데 X는 또 추가적으로 20만 원 투입해서 2000개 생산하는데 하나에 500원에 팔아요. Y는요 추가적으로 10만 원 투입해서 얘를 500개 생산하는데 하나에 얼마야? 400원에 팔아요. 이 상태에서 균등 매출 총이익률법에 따라서 발생한 요거 결합원가가 60만 원 발생했죠. 60만 원. 60만 원을 X랑 Y에 얼마 뿌릴 거냐? 요건데 먼저 균등 매출 총이익률법이 나오면은 첫 번째로 계산해야 될 거는요. 회사 전체의 매출 총이익률이에요. 회사 전체의 매출 총이익률. 균등 매출 총이익률이니까 회사 전체의 매출 총이익률과 X의 매출 총이익률, Y의 매출 총이익률이 똑같아지게 만들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전체의 매출 총이익률을 계산해 보면은 먼저 회사의 매출은요. 2,000개를 500원에 팔고 500개를 400원에 파니까 얘를 계산해 보면은 매출이 120만 원 나와요. 그다음 매출 원가는요. 요 매출을 발생하기 위해서 투입된 모든 원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60만 원, 20만 원, 10만 원 하니까 매출 원가는 90만 원 나오죠.
그러면은 매출 총이익은 30만 원 나오죠? 그럼 매출 총이익률은 얼마냐? 30만 원 나누기 120만 원 하니까 매출 총이익률은 25%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X도 25%, Y도 25%가 되게 이 60만 원을 쪼개주자라는 게 되겠죠? 그럼 먼저 제품 X만 계산해 보면은 X의 매출은요 100만 원이죠. 그리고 추가 가공으로 인한 매출 원가가 20만 원 투입됐어요. 그리고 결합원가를 뺐을 때 매출 총이익률이 25%가 돼야 되니까 매출 총이익이 2만 5천 원 돼야 되겠죠. 25만 원. 25만 원 돼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 원가가 75만 원 돼야 되겠죠. 근데 매출 원가가 75만 원 돼야 되는데 20만 원은 추가 가공 원가니까 여기서 배부돼야 될 금액은요 55만 원을 배부하면 되겠죠. 결합 원가에서 배부된 거는 55만 원. 이렇게.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전형적인 결합 원가 계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37번 풀어볼게요. 37번. 간평은 각 공정별로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1공정에서 완성한 제품을 2공정에 투입하고 고급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한대요. 제2공정에서는 공정의 50%의 추가 재료 원가를 투입한대요.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의 전공정 원가는 12만 4천 원, 가공 원가는 10만 원, 단기에 발생한 전공정 원가는 56만 6천 원, 직접 재료 원가는 16만 원, 가공 원가는 28만 5천 120원이 발생했다. 선입선출법에 의할 경우 기말 제공품 원가는 얼마냐? 요거는 전공정 원가라는 파트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요거는 저희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풀지 말란 얘기예요. 이런 문제 있으면. 이런 문제는 풀지 마세요. 연습 삼아 저희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딱 정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종합원가 계산해서 이렇게 전공정 나온다? 아 그럼 난 안 풀어. 이런 것들을 좀 정하셔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전공정 원가라는 거는 이제 공정이 두 개인 거죠. 공정이 두 개인데 여기서 완성된 1공정에서 완성된 제품을 2공정에 투입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2공정 입장에서는 1공정이 완성된 게 직접 재료비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공정 원가는 직접 재료비랑 똑같이 풀면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실제 2공장에서 발생한 재료 원가는요. 공정 초에 투입될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공정 중간이나 공정 마지막에 투입돼요. 왜냐면은 도자기를 생각해 보면은 도자기를 여기서 모양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굽는단 말이에요. 굽는 과정이 있겠죠. 도자기를. 굽는 과정에서 도자기를 빚어서 만든 성형에서 여기를 굽는 과정에 투입하는 거는요. 재료비가 되죠. 근데 이제 굽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재료비가 뭐가 있냐면은 이제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유약 같은 걸 바른단 말이에요. 근데 유약은요. 공정 초에 투입되지 않고 중간에 꺼내서 바르겠죠. 그러니까 요걸 생각해 보면은 전공정 원가에서 2공정에 대한 재료비는 공정 초에 투입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시면 되세요. 전공정 원가는 공정 초에 투입되는 재료비, 여기서 발생하는 재료비는 공정 초에 투입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보면은 먼저 근데 문제 푸는 거 똑같아요. 5단계법 쓰면 돼요. 물량의 흐름 먼저 계산해 보면은 기초에 200개, 단기에 1000개 착수했죠. 기초 200개, 단기에 1000개 착수했는데 선입선출법을 쓰라고 했으니까 기초와 단기 착수한 걸 나눠줘야 된다고요. 완성품이 기초에서 완성된 거는 200개가 전부 완성됐겠죠. 그리고 완성품이 800개인데 단기에 착수해서 단기 완성된 거는 600개가 되겠죠. 단기 완성된 거 800개의 구성은 기초에 완성된 거 200개, 단기에 완성된 거 600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기초는요, 얘가 완성도가 60%래, 60%.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요, 400개. 완성도가 50%. 이렇게 한 다음에 2단계에서 완성품 한살량을 계산하는데 전공정 원가가 있는 경우에는 요걸 이제 3개로 쪼개주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재료비랑 가공비만 쪼개서 문제를 풀었지만은 일반적인 문제는 전공정이라는 이제 직접 재료비랑 똑같은 게 하나 들어왔으니까 여기다가 전공정이라고 하나 써줘가지고 얘만 추가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해보시면은 전공정은요 공정 초에 투입되는 직접 재료비랑 똑같기 때문에 얘를 완성품 환산량 계산해보면은 얘는 일단 600개 공정 초에 투입되니까 400개예요. 그런데 이 기초권은요? 기초권은 이미 60% 완성됐으니까 얘는요 정기에 투입됐겠죠. 그러니까 단기에는 없어요 뭐가.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는 문제에서 보시면은 50% 시점에 추가 재료비가 투입된대요. 이 공정에서의 재료비는 50% 시점에 투입된대요. 근데 보시면요 얘는 600개는 완성됐겠죠. 그리고 50% 시점까지 왔으니까 50% 시점에 투입되니까 재료비 투입됐겠죠. 400개 들어가죠. 그런데 기초는요 60% 완성돼서 넘어왔기 때문에 정기의 50% 시점에 이미 투입됐겠죠. 그러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가공원가는요 정기의 60% 넘어왔으니까 단기에는 나머지 40%만 진행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80개로 완성품 환산량 계산할 수 있겠죠. 248. 그럼 얘는 600개. 400개는 50% 완성됐으니까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치니까 얘는 200개만큼 완성됐겠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1000개, 1000개, 얘는요 880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3단계에서 원가를 집계한다 그랬어요. 원가 집계. 원가를 집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선입선출법이니까 기초 원가가 있고 단기에 발생한 원가가 있잖아요. 근데 선입선출법은 기초랑 단기를 항상 구분한다고요. 구분을 해가지고 기초에 있는 거는요 무조건 완성되니까 기초에 있는 건 무조건 완성되니까 기초 원가 역시 그냥 무조건 완성품 원가에 가산하는 거예요. 기초의 원가는 그냥 무조건 완성품 원가예요. 문제에서는요 기말제공품 원가 물어봤으니까 기초 원가는 그냥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럼 단기에 발생한 원가 계산해 보면은 얘가 단기에 56만 6천 원, 재료 원가 16만 원, 가공 원가 285 1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단계에서 단위당 계산해 보면은 단위당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해 보면은 56만 6천 원 1000개를 56만 6천 원을 1000개로 나누면은 하나당 566원. 얘는 하나당 160원. 얘는 하나당 얼마가 나오냐면은 324원 나와요. 그리고 이제 5단계에서 기말제공품 원가를 계산해 보면은 전공정 원가는 기말제공품 400개인데 400개 하나당 566원. 재료비는요 기말에 400개인데 하나당 160원. 가공비는요 기말에 200개인데 하나당 324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얘가 기말제공품 원가는 35만 5,200원 나온다. 정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요 문제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요거였어요. 요거. 한 줄 더 나온다. 직접 재료비랑 똑같이 한 줄 더 나온다. 요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38번 볼게요. 38번. X1년의 기계가동 시간과 윤활유 원가에 대한 일부 자료인데 1분기, 2분기, 3분기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고요. 4분기에 기계가동 시간이 5,500시간 예상되는데 고조정법을 이용하여 원가를 추정할 때 4분기에 윤활유 원가는 얼마나 추정되는가? 38번은 원가 추정 문제죠? 원가의 추정 문제인데 원가의 추정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원가를 이제 고정 원가랑 변동 원가로 나누는 게 중요하다. 고정 원가랑 변동 원가로 나눌 수가 있다. 왜? 회장님들은 뭐 원가 계산 이런 거 필요 없고 내가 물건을 팔았을 때 고정비를 회수한 다음에 돈을 얼마큼 벌 거냐를 궁금해 한단 말이에요. 회장님들은 고정 원가, 변동 원가로 구분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왜? 고정비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조건 발생하는 비용이니까 일단 얘를 회수를 해야 이익이 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비를 회수하고 얼마를 벌 수 있냐 이걸 궁금해해요. 그래서 원가를 추정하는데 이제 회장님들한테 고정비랑 변동비로 나눠가지고 올해 이만큼 팔면요 이익이 얼마 남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산식을 만들어내는 게 원가의 추정이에요. 이 산식을 만들어내면은
고정비는 그냥 고정이니까 발생하고 변동원가는요. 얘가 기준 조업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변동원가는 증가하게 되겠죠. 얘를 산식으로 써보면은 원가 Y는 고정비를 A라고 하면은 A, 그 다음에 요거 단위당 변동비, 요 기울기를 B라고 하면은 B, 그 다음에 조업도 X라고 하면은 X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고정비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발생하고 변동비는 내가 몇 개를 생산하는지에 따라서 점점 증가하게 된다. 요게 원가 최종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원가를 추정하는 이 원가 y는 a 플러스 bx 요거를 만들어내는 방식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 수업 목적상 계산이 가능한 방식은 딱 고조정법 하나밖에 없다고. 고조정법 하나. 고조정법이란 건 뭐냐면은 과거의 데이터 중에 조업도가 가장 높은 수준과 가장 낮은 수준의 데이터를 이어가지고 산식을 만든다. 그러니까 즉 고조정법은요 이렇게 있을 때 조업도가 가장 낮았을 때 조업도가 가장 높았을 때 이렇게 있겠죠? 요거를 이렇게 이어가지고 y는 ax 플러스 ya 플러스 bx라는 산식을 만드는 게 고조정법이에요. 해보면은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거 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럼 먼저 고조정법을 통해서는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면 돼요. 기울기. 이게 변동비일 거잖아요. 기울기가. 요 기울기에 구한 양식은 요거 빼기 요것분의 요거 빼기 요게 될 거예요. 얘가 원가고 얘가 조업도면은 요 기울기 구하는 양식을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여기 빼기 여기 분의 여기 빼기 여기를 하면은 기울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를 해보면은 제일 높았던 게 6,500시간이죠? 6,500 빼기 가장 낮은 게 4,500시간이에요. 제가 아까 문제 이거 고쳐드렸죠? 4,500으로. 4,500 분의 원가는요? 28만 5천원. 그 다음에 23만 2천원. 이렇게 하면은 이 기울기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26.5원 나와요. 요게 이제 변동비라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가장 낮은 거 2분기 한번 끼워 볼게요. 그럼 2분기 원가 23만 2천원은 고정비 플러스 하나에 26.5원짜리가 4,500시간이 발생해가지고 24만 2천원 나온 거니까 고정비를 추정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고정비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112750 나오죠. 그럼 고정비를 알았으니까 이제 4분기 것도 계산할 수 있겠죠? 4분기 원가는요. 고정비 112750 플러스 우리가 하나의 변동비는 26.5원인 걸 알았고 4분기에는 5,500시간이 발생할 걸로 예상하니까 이렇게 산식을 짜면은 4분기 원가를 추정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얼마가 되냐면은 25만 8,50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9번 풀어볼게요. 한국은 정상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고 제조간접원가는 기본원가의 50%를 예정 배부한다. 한국은 제조간접원가 배부 차이를 원가 요소 기준 비례배분법으로 조정한다. 9월의 기본원가 매출액과 배부 차이 조정 후 기말 재고 자산이 다음과 같다. 배부 차이 조정 후 매출 원가율이 80%일 때 배부 차이가 얼마냐? 여기서 물어보고 싶었던 건 뭐냐면요. 배부 차이를 원가 요소 비례배분법으로 조정한다고 했잖아요. 배부 차이를 원가 요소 비례배분법으로 조정하면요. 실제 개별 원가 계산과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정상원가 계산 했잖아요. 정상원가 계산에 의해서 배부된 제조간접비랑 실제 제조간접비가 있겠죠. 정상원가 계산 요게 작으면은 과소배부고 요게 더 크면은 더 과대하게 배부한 거겠죠. 과대. 실제보다 과대하게 배부했으니까 과대. 실제보다 과소하게 배부했으니까 과소. 이 과소와 과대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차이. 요 차이를 조정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총 원가 비례배분법, 원가 요소별 비례배분법, 매출 원가법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앞으로 문제 풀면서 하나씩 연습해 볼 건데 요 문제에서는 물어보고 싶은 게 뭐였냐면은 원가 요소별 비례배분법으로 차이를 조정한대요. 근데 원가 요소별 비례배분법으로 차이를 조정하면요. 차이를 조정하면은 이 차이를 조정한 후에 금액이 실제 원가 계산과 동일해져요. 동일해져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에 뭐냐? 정상 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지만은 원가 요소 비례배분법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문제는 그냥 실제 원가 계산처럼 문제를 풀면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해보시면은 먼저 이렇게 선이 일자로 안 그어지지? 죄송해요. 해보시면은 얘가 기초 제공품은 없다고 했죠? 기초 재고 자산은 없으니까 기초에 남아있는 제공품이나 제품은 없어요. 제공품에서는 기초가 빵개고 지금 단기의 기본 원가는요 75만 원이래요. 자, 여기서 이 개념 나오죠?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요거 두 개를 묶으면 가공원가. 그렇죠? 요 두 개를 묶으면요 기본 원가예요. 노무비는 기본 원가, 가공원가 둘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어쨌든 기본 원가가 75만 원이니까 재료비랑 노무비 합한 게 75만 원이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기말 제공품이 12만 원. 그 다음에 제품으로 넘어가면은 기초 제품 없고요. 기말 제품이 18만 원. 매출액이 100만 원인데 매출 원가율이 80%라고 하니까 매출 원가는요 80만 원 나오죠. 80만 원. 그렇죠? 매출 원가 80만 원. 그러면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98만 원인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가 98만 원 되겠죠?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제조 간접비는요 제조 간접비는요 얼마냐면은 제조 간접비 얼마야? 잠깐만요. 980 더하기 120 빼기 750 하니까 제조 간접비는요 35만 원 나오죠. 요거는요 지금 원가 요소별 비례배분법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실제 원가 계산에 의한 흐름이라고요. 그렇죠? 실제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흐름이니까 실제로 발생한 제조 간접비가 35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에서 보시면은 예정 배부하는 거는 제조 간접 원가를 예정 배부하는데 기본 원가의 50%로 예정 배부한대요. 그러니까 예정 배부된 제조 간접 원가는 요거의 50%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얼마냐면은 32만 5천 원 맞나? 그러니까 37만 5천 원이네. 예정 배부 원가는 37만 5천 원을 예정 배부했는데 실제로 발생한 거는 35만 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예정 배부된 게 2만 5천 원 과대 배부했겠죠. 정답은 5번이 된다. 그 다음에 40번. 40번 결합원가 계산에 대한 건데 이제 결합원가 계산의 큰 유형은 아까 계산했던 것처럼 결합원가 계산이라는 거는 공정이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 쪼개지는 게 있는 거예요. 쪼개질 때 공통적으로 발생한 원가를 우리가 결합원가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결합원가 계산에서의 문제 포인트는 뭐가 있냐면은 결합원가 계산을 각각에 얼마 쪼갤 거냐, 얼마씩 쪼갤 거냐, 요게 1번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결합원가 계산에서 예를 들면은 정유회사라고 하면은 정유회사 기름이라는 결합의 원가가 쭉 가다가 어느 애들은 휘발유가 되고 어떤 애들은 경유 되겠죠. 근데 휘발유가 뭐가 있냐면은 이제 무슨 고급 스포츠카 타는 사람들은 일반 휘발유 안 써요. 차 망가진다고. 고급 휘발유. 고급 휘발유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추가 가공 걸칠 거란 말이에요. 추가 가공. 그렇죠?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은 요거 추가 가공을 할 건지 말 건지. 추가 가공을 할 건지 말 건지가 두 번째 주제예요. 할지 말지. 아까 첫 번째 주제는 풀었죠. 얼마씩 배부할 건지. 그 중에 한 가지 방식이
균등 매출 총이익률법 그거에 대한 연습을 한 거고요. 여기는 할지 말지 정하는 건데 할지 말지 정할 때는요. 내가 고급 휘발유를 만들므로써 발생하는 증분되는 수익과 고급 휘발유를 만들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거잖아요. 증분 비용이. 증분 수익과 증분 비용을 비교해가지고 수익이 크면은 얘를 추가 가공을 하고 수익이 작으면 추가 가공 안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추가 가공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요. 결합원가는요. 고려할 대상이 아니죠. 왜? 내가 추가 가공을 하든 안 하든 결합원가는 무조건 발생하잖아요. 추가 가공을 내가 하든 말든 결합원가는 무조건 발생하니까 추가 가공 의사결정 여부에서는 결합원가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게 중요하죠. 결합원가는 그냥 쌩 까고 풀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각 제품에 대해서 증분 수익과 증분 비용을 해보면은 제품 A는요. 추가 가공을 함으로써 얻는 증분 수익은 원래 20원짜리인데 추가 가공을 함으로써 23원에 팔 수 있대요. 그러니까 3원이 증가하고 3원에 3,000개를 생산하니까 증분되는 수익은 9,000원 증가하겠죠. 그런데 요걸 위해서 내가 들어가는 추가 가공 원가가 증분 비용이 만 원이래요. 그러면은 나는 9,000원 버는데 만 원 쓰니까 1,000원 손해니까 A는 생산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2번은요, B는요, 증분 수익이 30원짜리가 40원이 되니까 10원 늘어나죠. 그리고 2,000개 발생하니까 2만 원이 늘어나는데 증분되는 원가는요, 비용은요, 15,000원 투입하니까 5,000원 이득이라고요. 그러니까 B는 생산해야 되겠죠. B는 생산하고요. C는요. 증분되는 수익은요. 40원짜리가 50원 되니까 10원 증가하고요. 얘가 2,000개 파니까 증분되는 수익은 2만 원. 그런데 증분되는 비용이 추가 가공 원가 15,000원 들어가니까 얘도 이익이 플러스 5,000원 되겠죠. 그러니까 C도 생산한다. B랑 C만 더 추가 가공을 하는 거예요.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원가를 다 풀어봤고요.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첫 시간이다 보니까 첫 시간에는 그래도 조금 뭐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수업 이게 타임이 좀 길어지네요.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중급회계 풀어보도록 할게요.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